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학적으로 규정한 거 하나, 그리고 그때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티스리키라는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은 현실에서 발생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3, 4차 산업혁명은 그 현실을 조금 더 뛰어넘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이 가상세계, 프로그램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 혹자는 데이터, 혹자는 AI, 혹자는 AR, VR, 혹자는 IoT, 혹자는 클라우드 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기술만 바라본 정의이고요. 그래서 이미나 카이스트 교수님이시죠. 이분께서 철학적 정의를 잘 하셨는데 저는 그 정의에 동의하고요. 그 정의를 오늘 인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쪽은 온라인 세상이고요. 왼쪽이 오프라인 세상이고요. 오른쪽이 온라인 세상입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는 뭐냐?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소유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은 무한 복제되거나 편집할 수 있지 않죠. 그런데 온라인 세상으로는 전혀 다르죠. 데이터화돼서 바이트, 우리가 비트라고 말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가 쉽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죠. 그런데 이 둘 간에는 필연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카풀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세미나할 때 예를 잘 드는데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발표를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발표를 잘 하는지 혹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를 현실 세계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그러면 이 안에는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가 존재할 것이고요. 그 센서와 카메라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목소리 그리고 제 움직임을 촬영할 거고 여러분들의 움직임도 촬영할 겁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IoT나 센서 기술들을 통해서 온라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세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그걸 이제 수집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과거에서는 쌓아놓고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쌓아놓고 하는 분석이 아니라 바로 들어오는 즉시, 수집되는 즉시 하죠. 이걸 이제 실시간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은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정도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이 시간 혹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지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예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지능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저의 영상이 이 빅데이터 온라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뭘 하겠어요? 이게 긴장했나? 이 아저씨가 떨고 있네? 이렇게 말할 거고, 재미없나 봐. 누군가가 졸고 계시네? 이런 지능화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이 지능화된 온라인에서는 이미 어떤 사람을 졸고 있다고 규정하자. 어떤 상황이, 어떤 목소리가 나올 때 떨고 있다고 규정하다라는 것이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프라인 세계에 피드백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에 뭔가를 하나 끼고 있고 누군가가 저한테 강사님, 대표님 긴장하셨어요? 릴렉스 하세요 라고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엔가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앞에 창이 하나 딱 보이면서 가상의 AR, VR 창이 보이면서 저에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강의하고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피드백이죠. 그러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고 온라인 세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실시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판단된 것을 다시 현상색으로 피드백하는데
이러한 기술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기술을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피드백하는 기술을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께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들,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IoT, 수집 기술,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기술들, AR, VR, 웹, 모바일 이런 것들을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빅데이터, 실시간과 인공지능, 지능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의 융합,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했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의 규정은 어디든지 통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뭐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AR, VR이니 5G니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한 회사가 지금 말씀한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협력이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의료 체계, 가상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우리가 의료 스카이넷이라고 하죠. 이 의료 스카이넷에서는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미 학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하겠죠. 사람 쓰러졌어요. 119에 전화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를 스카이넷, 의료 응급 스카이넷에 던지면 의료 응급 스카이넷에서는 이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개입해야 한다면 그 정보는 의사한테 같이 가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어디에? 현실 세계로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들을 통해서 피드백이 될 거고, 아까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이미 그 쓰러진 사람을 기준으로 저한테 스크린이 하나 생기면서 이 스크린에 제가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응급처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오면 차량이 오겠죠. 차량이 오면 이 차량은 아까보다 훨씬 더 어떤 게 가능하죠? 아까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환자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럼 그 환자가 누구이고 어떤 병증이 있고 어떤 약물 부작용이 있고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온 의사마다 간호사마다 한 번씩 찍고 있죠. 와, 그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럴 필요 없죠. 바로 내가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라는 컨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교통 체계에 대한 것을 적용한 것이고요. 이거는 보니까 카메라, 진동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응급 의료 체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팜, 또 스마트 시티, 이 체계하고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누가 만들 것인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똑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현실에 피드백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의 기저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러면 저 T3Q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T3Q는 이 영역,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근본을 좀 찾아봤더니 ITOA, IT Operation Analytics라는 그런 가트너가 정의한 컨셉이 존재하고요. 이 컨셉을 어떻게 구현할 까의 문제로 가는 거죠. 뭐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과거에 규모, 속도, 다양성, 종합성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가치입니다. 가치를 하면 ROI죠. 들인 돈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됐냐. 과거에는 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CPU, 하드디스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얻은 가치가 들인 비용보다 더 커졌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또 하나 분산 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기본적 처리를 보면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뭔가 가치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배치로 뽑아내거나 그리고 정보들을 다양한 저장소에 저장하고 시각화하는 이런 기본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람다 아키텍처, 람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과 배치 분석의 컨셉 아키텍처로서 람다 아키텍처, 그리고 또 하나는 AWS의 람다 아키텍처, 펑션 에서 서비스로서 서버리스죠. 서버리스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내가 어떤 기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 어떤 미드웨어가 필요했죠. 이제 그거 하지 마. 기능만 주면 내가 알아서 네가 쓴 만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 언어로 그 기능만 나한테 만들어주면 네가 1년에 한 번을 쓰든 1초에 10,000번을 쓰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개념을 펑션에서 서비스라고 말하고 결국은 서버리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AWS의 서버리스 아키텍처, 펑션에서 서비스 아키텍처로서도 또 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소스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수집에 대한 기술, 그리고 실시간 분석에 대한 기술인데 수집은 대략 통일되어가는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분산 큐로서는 카프카, 그리고 어떤 그 수집기로서는 나이파이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분석은 한 3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을 텐데 하나는 스톰 트라이던트, 또 하나는 스팍스트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실시간이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ELK, 요즘 3가지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 분석은 맵리듀스, 그다음에 스팍, 하이브 이런 정도의 기술들이 쓰이고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하죠. 저장소는 굉장히 다양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저장소가 있다 정도를 하시죠. 딥러닝,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했다면 다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머신러닝은 기계가 공부하는데 뭘 가지고 공부하느냐?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머신러닝 중에서도 단일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가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딥러닝이 비교적 머신러닝에 사용되던 통계적 방법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즘 이제 딥러닝이 꽤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대한 두 가지는요, 이런 질문이죠. 인공지능은 누가 어디에 씁니까? 라는 질문인데, 제가 이 장표는 2016년에 만든 장표예요. 이때만 해도 이런 기업들, 그냥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죠. 이런 괜찮은 곳에 썼었네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 그리고 지금부터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플하게 답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나, 누구나, 아무데나 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그 많은 양적 서비스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죠. 또 아무나 쓰려고 하면 쉽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쉽게 쓰려고 하면 어떤 툴도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의 종류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 되어 있는, 답이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하면 지도학습, 없는 걸 가지고 하면 비지도학습,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피드백, 잘했으면 참 잘했어요, 못했으면 못했네요 라는 피드백을 기반한 학습이라는 강화학습,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건데,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건 대략 4가지 종류의 일들입니다. 하나는 어떤 연속된 데이터의 점 하나를 맞추는 거, 리그레션이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를 A등급, B등급, C등급 분류해내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상하지 않아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아웃라이어 분석과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냥 그 정보의 특징들을 묶어서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 대략 그 4가지 일을 하는데, 그럼 이 4가지 일이 국방, 금융, 스마트 시티, 혹은 에너지, 이 분야, 전기, 통신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기계가 공부한다는 말은, 기계는 도메인은 나는 몰라요고요. 기계가 오직 이해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010이라고 쓰여진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4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인공지능에 대한 것은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 있고 그 일반화를 통해서 어느 도메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통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거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결국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공부거리 만드는 겁니다. 이 공부거리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이런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시간에 공부하겠다. 이게 학습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모델에 실제 학습 데이터를 흘리면 그게 공부인 것이고요. 그 공부된 결과가 시험 볼 수 있는 학생인 거죠. 그걸 우리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바로 현장 적용 바로 안 하죠. 여러분들 시험 보러 바로 안 가잖아요.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그게 테스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된 지 얼마나 됐지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분산 컴퓨팅 기반화해서 스케일 인아웃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인데요. 기차역이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이 플랫폼인데 이런 가정을 해보죠. KTX, 대전 KTX역이 있었어요. 근데 SRT라는 새로운 종류의 열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여기 건축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를 새로 지으면 좋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소프트웨어 한다고 가정하고요.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 지으면 안 되죠. 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기차, 비즈니스죠. 기차라는 KTX라는 비즈니스가 했던 건 역시 사람과 물건을 내리고 사람과 물건을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SRT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을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대로 확장해서 활용해야죠. 수용해서 확장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확장이라 하면 아무리 많이 뜯어고쳐도 뭐 이상 뜯어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선로 하나 추가하는 정도여야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역사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 인공지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게 단일 사이로로 역사를 다시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개 만들고 두 개 만들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누구나 아무나 어떤 곳에다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역사를 새로 짓겠다? 되게 어이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기차의 빅데이터에서 설명하면 어이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이없다고 느끼시는 분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범용 플랫폼을 하나를 그냥 깔자. 그리고 빅데이터 실시간 진흥화 엣지의 진흥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실시간 진흥화 엣지의 진흥화인데 실시간 진흥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실시간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로 엮자. 그리고 단일 플랫폼으로 제시하자라고 했고 이게 저희가 버전 3.0이 되어서 5월 27일 굿소프트웨어 인증이죠. TTA에서 인증을 받아서 국내의 외산과 국산을 통틀어서 그래도 인공지능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굿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은 그래도 나름 공신력이 있는 친구죠. 그러면 얘는 끝자락에 왔을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고요. 갈 길이 무지 험난하고 멀겠죠. 그러면 지금 그 컨셉을 한번 보면요. 이 그림은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당연한 그림을 그려야만 일반화된 그림인 거죠. 보시면 뭐죠? 수집이죠?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요. 수집하는 건 어떻게 수집한다고 했어요? 실시간. 수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가져오거나 그쪽에 쌓아주면 받아주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프로토콜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은 어떻게 해요? 뭐 하든지 실시간 분석을 하든지 배치 분석하든지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 무지 많다고 했죠. 이 데이터 레이크는 분산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노에스케일일 수도 있고요. 인메모리일 수도 있고요. GIS-DB일 수도 있고요. RDB일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습
클러스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공부의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지능화 서비스 클러스터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 쉬운 그림을 가지고 결국 이 그림을 어떤 기술로 어떻게 구현하는 문제로 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TSPQ CEP, CEP라고 쓴 건 Complex Event Processing, 프로세스, 즉 실시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고요. 그 다음에 DL이라는 말은 딥러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뭐 인지 좀 따라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하나로 엮어서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1단계.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모델 설계해서 학습 공부하고 2단계. 공부한 것을 서비스 배포하는 것까지가 2단계죠. 그럼 이제 지능화 서비스가 레디되어 있네요. 이 지능화 서비스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트래픽이 그다지 크지 않은 간헐적 트래픽이라면 바로 REST API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호출해서 결과를 피드백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빅데이터 실시간 정도 쓰면요, 초당 10,000 트래픽, 초당 10만 트래픽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API 콜을 직접 하신다고요?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제 오는 데이터를 요청 큐에다 쏟고 실시간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능화 서비스로 호출하고 그 결과를 그냥 저장소에 떨궈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궈 놓은 저장소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실시간 시각화를 해낸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의 실시간을 통해서 실시간과 인공지능의 지능화를 하나로 합쳤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이 데이터 소스나 이쪽의 이 부분에 대한 엣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따 사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구성 요소를 보면 이건 X86이죠. 대략 한 2천만 원 미만 하는 X86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GPU 기반의 서버니까 X86보다는 뭐 싸게는 3배, 많게는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은 하나로,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양한 오픈소스, 그리고 각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에딘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 객체 이미지 인식, 강화학습, 겐, 음성인식 등을 이미 엔진으로 내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학습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그대로 빠르게 꽂아서 확장하겠다.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단일 사이버로 접근하면 정말 빠르면 6개월, 안 걸려도 1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요, 빠르면 2주,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상 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just in time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가 3년 전부터 했던 얘기고요. 3년 전에 이 얘기를 똑같이 했을 때 저를 되게 좀 이상하게 봤죠.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건 KT 차세대에서 빅데이터 CEP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악성 코드 분석을 인공지능 플랫폼, 아까 저희 그런 플랫폼 기반을 우리 기술 위에 커스터마이징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작년에 사업했던 거고 올해 또 저희가 이 사업에 더해서 3개의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 관련돼서 이 위에다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KT가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5G 시대에 유무선 통합으로 뭐 관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관리하고 싶었는데 유무선 통합 관리를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드렸고 감사하게도 KT가 이게 글로벌 최초입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대단한 기업들, 삼성, KT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 굉장히 뭐 큰 공공 분야 뭐 이거 플랫폼 만드는데 적게는 한 20억, 많게는 한 50억 쓰면 되죠. 그런데 그럼 중소 중견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못 쓰죠. 5천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플랫폼 기반 위에 뭘 꽂자. 당신들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꽂아서 서비스를 확장하자. 이것을 산업단지공단의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과제가 확장이 된다면 중기부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플랫폼이었고요. 지금은 금융 플랫폼이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탈 고객 추정은 지금 저희가 전북은행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탈 고객 추정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 추천, 타겟 마케팅, 개인화 서비스 마케팅, 비정형 행동 분석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거 가면 실시간 진흥화 금융 플랫폼이 되겠죠. 이거는 병원인데요. 이게 이제 엣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엣지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안상의 이유로 데이터를 주지 못하는 케이스. 또 다른 하나는 센터가 붕괴되더라도 엣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두 후자의 케이스는 분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전자의 케이스는 병원이 좋은 사례입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EMR 장비, 병원 장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엣지에 배포하고 엣지는 자기 데이터 가지고 공부해서 똑똑해지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주면 다시 새로운 똑똑한 서비스가 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이게 조직과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메커니즘이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엣지가 똑똑해진다. 그럼 센터도 똑똑해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이미 특허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불스와 보시면 조금 더 알텐데 이거는 우리은행에서 삼성 SDS하고 있는 외환 계약에 대한 분석을 하는 AI 시약 텍스트 분석 사례이고요. 이건 신한은행에서 POC 한 건데요. 감정평가서에 대한 분석을 하는 AI 시약 텍스트 분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특허청에 관련된 사업인데 특허정보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 플랫폼 위에 지금 유사 이미지 검색, 이거 유사 상표 검색이겠죠? 이 유사 상표 검색을 하고 지금은 이거 하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아까 금융 플랫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중소중견용 사스 플랫폼, 또 이거는 특허 실시간 진흥화 특허 정보 플랫폼이 되겠죠. 이건 또 하나의 엣지 모델인데요. 저는 스마트폰이 제 건강 상태나 제 심리적 상태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모델 만들어서 어플로 배포합니다. 그럼 이 어플에서 제가 충전하고 있을 때 공부하겠죠. 그래서 제 판단을 잘 내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다시 그 정보를 주면 되는 이런 구조. 이것도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고 이런 모델 또한 저희가 특허를 출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은행과 BC카드에서 실시간 케이스고요. 우리은행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면은 어떤 회사는 안면인식 하나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뭐 이건데 도대체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니? 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어디다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대략 4가지 분야라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리 디텍트,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그럼 이미지 인식이나 우리 번역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죠? 자동차 사고 차량에 대한 차량 인식, 그리고 사고 부위 인식, 그리고 견적하는 거. 요거는 현대 해상에서 데이터 받아서 POC 해드린 거고요. 요거는 전남대 조진영 교수팀하고 했는데 이런 엑스레이 사진 위에다가 측면, 두부 계측점이라고 하죠. 이걸 찍는데 교정 전문 인사가 2~30분 걸린다고 하네요. 이거를 저희가 한 결과 1~2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수준, 작년 8월 수준만 해도 글로벌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콜럼버스 달걀이죠. 누군가 세우면 누군가 급속도로 같이 보편화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수율 정보를 센터가 있다고 주겠어요? 하이닉스가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엣지 모델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엣지 모델이. 그리고 이건 아까 중소중견기업에 있는 원축 안방, 눈에 대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가지고 질환 판단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사, 그리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문서 기반의 문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음성 기반의 텍스트로 바꾸고 자동 분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곧 선거철인데요. 선거하는데 후보가 아침에 모여서 그 선거 판세 분석하죠.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들을 실제 적용한 거고요. 이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용한 사례이죠. 여러분들 스팸 오죠? 문자 이미지 스팸, 자동 분류하는 것들입니다. 작년 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가장 흔한 거죠. 여러분들 그 추천이죠. 추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게 금융이냐, 의료냐, 국방이냐, 스마트 시티냐, 서비스냐 상관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범용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꽂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툴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뭘 할 거냐에 대한 비즈니스 타겟을 정하는 것과 그 비즈니스 타겟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저희와 같이 협력하신다면 저스트 인 타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티스비큐는 한 대략 50명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컨셉,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티스비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는 관계로 제가 말이 빠른데 더 빠르게 해서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